네,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네, 같은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수로는 81장 정도 됩니다. 예. 혹시 자료도 뭐 제출하시는 네.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출력해 왔는데 변호인단이 이렇게 많이 출석하실지 몰라서 혹시 모자라면 좀 죄송한데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네, 네. 음. 네, 일단 뭐 어, 일단 변호인께서 좀 뭐 2시간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좀 적절한지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내용은 다 뭐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이제 뭐 주요 내용 위주로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중요한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변론이나 주장을 저희가 사실상 거의 제한하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뭐 시간을 대부분 다 배정을 하고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거 신청이나 이런 것도 이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마 다 확인되거나 아니면 뭐 주장을 다 했던 내용을 뭐 또 반복할 필요가 있는 이런 말씀이신 걸로 보여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좀 진행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적절히 스킵해도 이해는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특검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특검 측의 그 최종 의견 진술 프리젠테이션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기소된 이 역사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공판 주재해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 표시하고요. 물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상호 대립되는 관점과 입장을 보여주셨지만 실제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변호인 등 모두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본 사건에 대해서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우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먼저 짚고 본격적인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장면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노상원 수첩과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12.3 비상계엄 관련 계획들입니다. 김용현을 비롯한 계엄 준비 세력에서는 12.3 계엄 선포를 이미 확정해 놓은 12월 1일 날 이미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자가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당 대표였던 그 당시 이재명을 비롯한 14인의 체포자들을 비원 벙커에 감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반정권 세력과 계엄 저항 세력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국군교도소를, 경찰과 해경에서는 각 유치장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법무부에서는 일반 구치소와 교도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했다라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문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피고인 박성재와 교정본부장 신용혜의 순차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른바 3,600명 문건입니다. 제목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요력 검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24년 12월 4일 1시 4분경 신용회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된 후 바로 10분 후에 그 문건의 제목을 바꾸라는 수정 지시가 교정본부 보안과에 내려집니다. 저희가 확보한 수정된 문건 제목은
그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바로 비상위험 보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입니다. 이렇듯 수정된 문건에서는 대량으로 발생할 계엄 저항 세력에 대한 수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를 위해서 수용 인원을 조절해서 긴급 조절 석방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보고 형식과 보고 시각입니다. 우선 보고 형식을 보시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신용에는 12월 4일 00시 30분경에 이승용, 장성일이 작성한 3,600명 문건을 교정본부장실에서 서면으로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서 3분이 지난 01시 04분경 신용에는 위 문건을 같은 법무부 청사 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그 서면 보고서가 아닌 문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고하고 불과 10분 만에 다시 그 제목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보험과 직원들에게 하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드러내는 진실은 간단합니다. 피고인이 최종 보고의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최종 보고의 수령자라면 내용이 동일한 문건에 대해서 제목만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 내 최대 수용 여력이 3,600여 명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제3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 제목까지 신경 써야 하는 외부 반출용 문건이 필요했다는 결론으로 도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고 시각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국회 기록원 자료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은 공식적으로 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밤잠을 설치면서 이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TV에서도 나왔고 라디오에서도 나왔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신용회 역시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01시 04분경 3,600명 문건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01시 14분경 신용회를 통해 보안과 직원에게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3,600명 문건을 참조하여 제작성하라는 지시를 보안과에 내립니다. 또한 신용회는 이러한 제작성 지시 후에 01시 01분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했던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강행하는데 그 영상회의에서 포고령 위반 시 체포될 수 있다. 소속 기관에는 수용 인원이 폭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드러내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피고인과 신용회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만으로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아니할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이에 계엄 지속을 전제한 수용 여력 확보 조치를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면 아마 저희 국민들은 낯설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비슷한 강령이 펼쳐졌던 사실입니다. 한덕수 역시 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하였음에도 02시 03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를 묵살하고 방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 윤석열 또한 지하 통제실에서 김용현 등에게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 밀어붙여라 라고 말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동일한 장면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였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01시 04분경 신용회가 피고인에게 외부 반출용 문건이 추정되는 이른바 3,600명 문건을 보고하였음에도 01시 09분경 교정기관장 화상회의를 강행하여 포고령 위반자 대거 수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01시 14분경에는 보안과에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문건을 수정하여 작성할 것까지 지시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본 사건과 가장 유사하고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친위 쿠데타 5.17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내란 인식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7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기에도 일견하여 위헌 위법한 경우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식 가능하다, 인정 가능하다. 그리고 전국계엄의 선포 그 자체가 국헌문의 목적과 폭동으로 이어진다. 이 정도만 소개하고 이 부분은 판결 부분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피고인 박성재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범행 전무를 인지하였다는 내용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비상계엄 전 약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의 국회 상황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계엄 의혹과 계엄에 따른 국회의원 체포 감금 의혹을 적극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괴담 선동이라는 취지로 일축한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피고인도 참석한 24년 9월 3일자 국회 예결위 상황입니다. 이날도 국회에서는 계엄 의혹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의원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지적함에도 한덕수 총리와 피고인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모두 국회 기능을 정지하는 비상계엄이 가능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한덕수와 피고인 역시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소수당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수당인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구금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체포구금이 위헌하고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피고인과 8시 멤버들이 12.3 계엄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즉 민주당을 겨냥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계엄 선포 사유를 들었고, 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이었다고들 합니다. 피고인은 즉 12.3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함을 전제로 한 그런 비상계엄 선포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서 국회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내란으로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매도한 후 이들을 단시간에 척결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척결은 체포 구금이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는 담화문 내용 자체로 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입니다. 자, 12월 3일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언급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및 예산 삭감은 일단 헌법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입니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지언정 계엄 선포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8시 멤버 중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동향, 안보 상황의 특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그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전달했습니다. 전시도발 관련 계엄 선포 사유 부존재한 게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는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은 그 자체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이지 계엄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역시 또 명확합니다. 결국 포고령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담화문과 그 당시 계엄 윤석열이 밝힌 계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일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8시 멤버들의 소집 현황이나 소집 시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입안자로서 기재부 등에 대한 지시문건 작성자인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청장 김봉식에게 경찰 관련 지시문건을 교부합니다. 그 시간이 12월 3일 09시 30분경입니다. 그리고 삼청동 안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비화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란죄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와 김봉식을 만난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소환하였습니다. 즉 윤석열과 김용현은 12월 3일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경찰 지휘부 다음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환된 피고인은 한독수 등과 함께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서 계엄 포고령을 수령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반대 저항 세력에 대한 체포 구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포고령에 따른 체포 구금 조치는 당연히 불법 체포 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고령 자체만으로 위헌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수령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보다 대통령 집무실에 늦게 입실하였던 한독수 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집무실 안에서 포고령을 받은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보다 먼저 20시 27분경에 집무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포고령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받았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8시 멤버들의 회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피고인을 비롯한 8시 멤버들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서 8시 멤버들 중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외교부 장관 조태열만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8시 멤버만을 기준으로 보면 벌써 국무위원 중에 한 명만 적극적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묵시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는 반대할지언정 적어도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가로 4명의 국무위원만 더 소집이 되면 부결 없이 그 자체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준수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박성재 피고인은 국무위원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 귀가하거나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대기한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 CCTV를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넘어 적극 동조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선 22시 05분경 이미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족수 충족을 기다리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위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손사래를 치면서 만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국무위원회 성원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성원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비춰질 뿐 그 이후에 성원이 맞춰지자 그 어떤 장면에서도 피고인이 윤석열을 만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같은 시점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재고를 적극 요청합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서 이루어진 최상목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최상목과 조태열이 저렇게 만류하고 있는데도 동조하거나 부응한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수령한 문건의 장수가 드러납니다. 이 영상 말미에 보시면 피고인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무엇인가를 메모한 다음에
네, 오른손으로 위쪽 한 장을 잡고 역시 왼쪽으로 또 아래쪽 한 장을 잡고 2분 동안 쑥독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상민 장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 강의구에게 누가 참석하였는지 남겨야 한다, 또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라,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의 서로 대화를 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부속실장 강의구를 불러 부서의 외관을 작출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22시 39분, 이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부서를 위해서는 사전 부서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부서 없는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사후적으로 부서의 외관을 작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1시 10분경부터 22시 50분경까지 대통령실의 상황을 모두 지켜본 8시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시 문건을 수령한 후에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대기하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조태열과 최상목이 계엄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도 동조하거나 부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도착한 송미령 장관에게도 계엄 선포에 반대해달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위헌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적극 동조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만 수령했을 뿐 계엄 계획이나 계엄 사태 전체의 전모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월 3일 날 22시 56분경 수행비서인 박두길 사무관으로부터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 적시된 기사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여기에 대해서 출근하세요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박두길 사무관이 보낸 기사인데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비상계엄 이후 각종 뉴스와 언론, 유튜브들이 비상계엄 관련 뉴스를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이러한 뉴스, 속보 모두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걸 믿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2시 50분경 용산을 떠나 23시 20분경 법무부에 도착하였고, 23시 55분경 법무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용산에서 간부회의까지 1시간 동안 계엄 관련 뉴스를 전혀 접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시 뉴스에 실시간으로 보도된 속보들입니다. 타임테이블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나,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대통령실을 떠날 차비를 이제 할 무렵인 22시 46분경 이미 국회 봉쇄가 시작된 시점이었고, 언론에서 막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 시작 전인 23시 23분경에 포고령이 발령되었고, 23시 27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3시 37분에는 경찰이 2차로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 간부회의 종료 직후에는 군병력이 국회에 난입했다는 사실까지도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대한국민 전체가 알고 있었던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라는 믿음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비상간부회에서의 상황입니다. 국제법무실장 정홍식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서 자문 받아보자는 건의를 했었고, 인권국장 승재현도 포고령 제1항은 명확히 위헌이고 위법하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충언을 하였으며,
좀 뒤늦게 도착한 법무실장 구상엽 역시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반드시 수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지금 또는 냅둬라 또는 손살해 이런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회의 이후 국회 해제 요구 의결안이 결의안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용 관련해서는 이미 내려진 조치, 즉 수용 인원 확보나 문건 화상 회의가 지속됐다는 점으로 보다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내란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2.3 내란 전체 범행의 개요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받기 위해서 국회를 점거하는 국회 폭동을 저질렀고요. 국회 요인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습니다. 계담 수준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서 군대로 하여금 선관위를 점거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여론 조성 방지를 위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저항 세력과 포고령 위반 세력에 대해서는 체포 구금 후 수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여인영 메모나 노상원 수첩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5가지 내랑 전체 범행 개요 중에 2번, 3번, 5번이 실존하고 있는 그 당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와 처벌할 것을 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 시스템과 수사, 처벌, 통할하는 국무위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확인되는 법무부 소관 사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저 수첩에다 메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 판사로 구성, 중앙지검 활용, 지휘소 파견, 검찰, 즉 검사가 참여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서울중앙지검을 활용해서 수사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출금 조치를 한다. 수집소를 운영한다. 자, 이런 수첩 메모에서는 반대 세력을 대량 체포할 예정이었고 수용시설, 즉 수집소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체포 대상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수집소를 운영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단계별 구치소로 이동 수용하는 등 체포 대상 및 계엄 저항 세력에 대한 대량 체포 및 수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역시 메모에서 확인됩니다. 이 중에서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대적 사명까지 계획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검토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절 석방이나 긴급 가석방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방첩사령관 여인형 핸드폰 메모를 통해서도 이러한 계획이 활용됩니다. 우선 합동체포조의 체포 대상 14명 또는 30명의 경우 문소고 구금시설, 즉 수방사 비원 벙커에 수용하고 기타 대량 발생할 포고령 위반자 및 계엄 저항 세력의 경우에는 국군 교도소 및 일반 교도소에 수용한 다음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 및 처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 중 일부는 체포하여 비원 벙커에 구금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대량으로 발생할 계엄 저항 세력을 일반 교도소나 국군 교도소 등에 대량 수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조 활동을 위한 출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 진입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선관위 관계자와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 후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 수사, 수용 및 체포자 출국 금지 담당 부서로서 법무부 장관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계엄 당일 박성재의 지시문건 수령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재부 장관 최상목이 수령한 지시문건입니다. 아래쪽에
쪽번호 8번이 보입니다. 8이라는 기재는 앞에 1쪽에서 7쪽까지 또 다른 지시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묘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 박성재를 비롯해서 최상목보다 먼저 온 장관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견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고령은 한덕수의 진술, 강희구의 진술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대적견실에서 집무실에서 배포가 되었고요. 계엄 선포문은 대적견실에서 배포된 사실이 CCTV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현존했던 문서는 딱 4가지입니다. 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령, 각 부서별 지시 문건,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뿐이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대국민 담화문은 5장입니다. 피고인은 CCTV상 2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장 중에 이 5장의 문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은 집무실에서, 선포문은 대적견실에서 별도 배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2장의 문건은 집무실에서 받은 포고령과 그리고 법무부에 대한 지시 문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소사실 중 박성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을 떠나면서 피고인이 각종 관련자들에게 전한 내역입니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임세진, 심우정, 배상업, 신용회에게 각 전화를 했는데 저희는 이것이 전화 지시를 통해 일단 급하게 관련 세부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리고 청사에 와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점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을 상대로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상업은 출입국 심사과장 이기음 등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만 출근시켜서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면서 계엄사령부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당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직원 현황표를 보면 출국 규제팀, 즉 출국 금지팀만 출근한 사실이 여실히 확인됩니다. 저희가 지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 출근한 사람들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평소에는 재택, 집에서 당직 근무 한 명이 당직 근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인과 배상업의 순차 지시에 따라 전원 그날 심야에 법무부에 비상 출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의 지시를 받은 교정본부장 신용회는 23시 25분경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전화해서 구치소의 수용 현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김문태는 구치소 직원들을 통해 수용 거실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용회 역시 23시 52분경에는 정의동을 통해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정의동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라는 이른바 3,600명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하고 12월 4일 00시 33분경에는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에서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비상계엄 구금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우선 서울구치소에서 작성되었던 수용고실 현황 파악 문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배방 담당자였던 전영재는 교정본부장 신용회, 서울구치소장 김문태, 서울구치소 야간 당직관 한승구를 통해 이례적으로 야간에 긴급 출근해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3,600명 문건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자체는 서두에서 소개를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입니다. 오른쪽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4일 22시 33분경 수용 여력 확보 차원에서 분류심사과에 긴급 가석방 관련 오늘 주간의 본부장 보고라는 지시사항이 확인됩니다. 자, 그런 지시 결과 작성된 문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라는 문건인데 이렇듯 가석방 관련 검토 지시가 분류심사과장을 통해 순차 하달되어서 박형배가 다음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이 본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다른 결론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도 계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한편 신용회는 12월 4일 01시 09분경 전국 교정기관 영상회의에서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제일 왼쪽 문서에서 보시다시피 교정본부장 지시사항은 계엄 선포에 따른 장관님 주재 긴급 간부회의 지시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긴급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가 메모된 두 가지 문건이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일단 장성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포고령 위반 시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소속 기관에는 수용 인원이 폭증할 수 있으니 사전 대비하기 바람이라는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창에 있었던 거창구치소장 이도곤의 업무 노트에는 포고령을 확인할 것, 수용 인원 폭증 예상이라는 문건이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초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목할 점은 이 시점이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통과된 이유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23시 55분경부터 다음 날인 12월 4일 00시 10분경까지 진행된 법무부 비상간부회에서 임세진과 이병주 그리고 김태형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 파견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법무부 간부들이 알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이제 이 법정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간부회의 시작 전인 12월 3일 23시 01분경 그리고 23시 13분경 그리고 간부회의 종료 직후인 00시 25분경 이렇게 검찰총장 심우정과 3회에 걸쳐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검찰과장이나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이나 검사 파견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화 상대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메모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수의 방첩사령부 수사단원들이 일관되게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에 일단 선관위에 출동하면 검찰 전문가들 그리고 국정원 전문가들이 포렌식 등 조치를 할 것이니 출동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들었다라는 진술입니다. 송재영, 안형욱, 유재원, 고강일 그리고 이종훈 5명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피고인 박성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과 책무를 가진 피고인 박성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 관련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수사 목적 등 출국금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대한 포고령이 모두 위헌하고 위법하므로 그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을 따를 것을 요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위법한 짓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정 공무원에 대한 수용 요령 확보 지시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서두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계엄 포고령 제1호는 모두 위헌하고 위법합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 그리고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체포 구금 조치 역시 불법한 체포 감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 지시 자체가 권한을 남용하여 교정본부 소속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위법한 지시로 기결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에 그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진 당정대 회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소추 및 내란 수사가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탄핵이나 특검 수사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구성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내용은 저 수첩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지 저희가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첩을 보시면 그 당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작성한 수첩 메모 중에 일부를 보면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를 구성해서 대통령에게 자정 보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정당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안이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당정대 회의가 종료한 직후 15시 28분경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그리고 임세진은 검찰과 검사 안홍균에게 순차 지시해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를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임세진은 17시 58분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권한 남용 관련 수정 PDF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의 수정 지시를 받고 안홍균을 통해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후 18시 42분 안가 모임 입장 직전에 다시 텔레그램으로 권한 남용 관련 한글 파일을 전송합니다. 당시 작성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문건, 즉 권한 남용 관련 한글 파일을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문건을 보시면 다수당, 헌정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안, 그리고 다수당은 상권 분립의 원칙까지 저버리고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입법 독재를 일삼고 이로 인해 국회의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등의 비난 섞인 어조로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된 12월 4일을 기준으로 예산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이었고 본회의 통과는 그 이후인 12월 10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일부는 허위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소속 검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이 메모되어 있던 검찰과 소속 검사 안홍균의 업무일지입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담화문을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문 12월 3일자 담화문을 참고해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상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비상계엄 정당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안홍균 역시 본법정에 나와서
자신도 검사로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헌 위법함을 인식하는 검사에게 위헌하고 위법한 주장이 담긴 담화문을 참고해서 장관이 말씀 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검사 윤리 강령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직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확하게 부합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성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수차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24년 5월 5일자 메시지가 오고 간 직후인 24년 5월 13일 대검 검사급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사가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은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그 당시 각종 언론에서도 다 언급하였고, 당시 검찰총장도 패싱됐다는 사실이 최근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24년 5월 15일 김한방, 즉 김건희 여사가 그 인사를 평가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4년 5월 13일자 그리고 5월 16일 이동했던 검사장 인사는 역대급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시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인사였음이 확인되고, 그 메시지 중에는 제가 볼드 처리를 안 했습니다만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지시와 관련된 인사라는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과 피의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담 수사팀 구성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팀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던 정치적, 법적, 운명 공동체 관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 상황, 수사 상황과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24년 5월 5일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검찰총장 이원석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전담 수사팀 설치 지시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송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김정수,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의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김건희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이 메시지는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통제해달라라는 취지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에게 공무상 비밀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21시 50분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실제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보입니다. 검찰총장 이원석이 직접 언론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공개 소환 조사 취지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검찰청법이 사전에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리고 정상적인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인사 자체를 반대하는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김건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때로부터 약 7, 8일 이후인 24년 5월 13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참모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직후인 5월 15일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보신 바와 같이 검사장급 인사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역대급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또한 24년 5월 30일 피고인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말끔하게 잘 처리된 것 같다라고 과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검 인사가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이원석을 패싱하였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었고, 이원석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인사 이후에 새롭게 구성된 수사지휘부 아래서 김건희 수사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전 보고도 없이 김건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 찾아가서 비공개로, 그것도 조사팀이 자신의 핸드폰을 김건희의 경호원들에게 맡기는 굴욕적인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적이고 통제 가능한 조사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지휘체계, 지휘체계 하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는 김건희의 24년 5월 5일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부정한 청탁이 결과적으로 실현된 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완규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시부터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당정대 회의가 이루어진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 사이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 거기서 법제처장인 피고인,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민정수석 김주현, 그리고 법률비서관 한정화가 모여서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것이 저희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안가 회동 사실이 당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자 국회에서는 이 모임 당사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삼청동 안가 모임의 성격과 윤석열의 내란 가담 등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우선 그 삼청동 안가라는 곳을 먼저 언급드리겠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24년 12월경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곳이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도의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피고인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 삼청동 안가 CCTV가 공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법률비서관 한정화의 존재 자체를 끝내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25년 5월경 경호처가 안가 CCTV 중 입구 영상을 제한적으로 제시하자 그제서야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입구 CCTV에 촬영된 참석자들의 입장 및 퇴장 관련 타임 테이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민이 파일철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갔고, 이 파일철에는 행안부 주요 현안 쟁점 문건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서 소개드렸던 권한남용 관련 문건, 즉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점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가 모임 당시 박성재가 소지한 권한남용 관련 파일과 이상민이 소지한 주요 현안 쟁점 문건입니다. 두 문건 모두 12.3 비상계엄의 정당한 논리 내지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절차가 적법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안건명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적인 성격의 모임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식사 자리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한정화를 제외한 민정수석을 포함한 4명뿐이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엄 후속 조치 등 탄핵 소추 그리고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한 대비 방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자의 통화 기록상 수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24년 12월 5일 저녁 7시 5분에 JTBC에서 단독으로 박성재, 이상민, 김주연, 이완규의 삼청동 안가 모임이 단독 보도됩니다. 이때만 해도 언론조차 한정화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앞두고 박성재는 김주연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이완규 피고인은 박성재와 한정화에게 보신 바와 같이 전화를 걸었던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두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한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이 통화 내역과 언론 보도 그리고 12월 6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는 두 사람이 참석자로서의 한정화의 존재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이에 대해서 묵비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변호인단에게 약속해 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마쳤고요. 최종 논고는 제가 아닌 박영 검사, 정재인 검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장기간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 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구형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안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이른바 안가 모임에 앞서 보고받았습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둘째, 성공한 내란을 위하여 반대 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끝나자 신속히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출국 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 학생 등의 출국을 통제하면서 체포 구금하여 조기에 제압하고 나아가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지속되고 증대할 저항 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 조치였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법 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 보호에 충실해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셋째,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흔히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은 물론 여타 어느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2024년 5월 3일 직후 5월 5일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인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 5월 13일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하위 공직자라 해도 이런 행동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사사로이 연락해 지시하거나 부탁할 법적 권한이 있을 리 없고 법무부 장관 또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후배 검사들에게 하던 언행과 달리 공적인 법 집행의 기준을 사적인 인연이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담행위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갖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윤석열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법무부 본연의 임무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 작용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 아래에 있다라는 찰스 휴즈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법치주의 실현의 최전선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국회 무력화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는 현장에 임해 있었습니다. 검사 경력 26년을 자랑하는 노련한 법조인으로서 윤석열로부터 설명받은 계엄의 사유가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피고인은 윤석열의 면전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국무회의가 산회한 뒤 비상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공표했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정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해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럴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이 강하게 반대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이에 동조하거나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조태열에 의탁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조태열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윤석열과 한독수가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찬성이 과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정당성 구비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 대기하면서 최상목과 조태열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윤석열에게 개진할 때 어떠한 동조나 부응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최상목과 조태열의 반대 발언에 비아냥대며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자신의 옆에 앉은 송미령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제안하는 등 반대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메모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법제처는 모든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를 도맡아 정부의 법무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피고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친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며 특히 검찰 재직 시절부터 법령 해석 및 입법 지원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저명한 법학자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약 23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 결정 사례 연구 등을 저술한 유명 법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뛰어난 기억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관해서입니다. 피고인은 그날 모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024년 12월 4일은 바로 전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이를 해제한 당일입니다. 이날 정치권에선 6개 야당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검찰과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센 반발과 압도적인 비판 여론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내각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대통령과 정부의 거취를 둘러싼 전국 정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부처별 비상대기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핵심 사회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한가롭게 침묵을 다지기 위한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미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되어 있던 자리였다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면 예정된 모임이라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참석자의 면면을 볼 때 고의적인 거짓말로 판단됩니다. 둘째, 12월 4일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2월 4일 안가 모임의 참석자는 피고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의 집권 당시 법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참모, 비상계엄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부처의 장관 등입니다. 더욱이 이상민 등이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안가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해도 사적인 연말 친목 모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참석하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친목 모임이라면 굳이 안가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 나은 음식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안가에 모인 것은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들이 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벌인 행위 역시 이날 모임의 성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검경의 내란죄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대책회의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셋째,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법률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이 모임의 참석자가 자신을 포함해 모두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실제 참석자 중에서 법률비서관을 빼고 진술한 것입니다. 법제처장과 법률비서관은 업무상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등을 놓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대표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과 법률비서관 한정화는 6기수 차이가 나는 검찰 선후배 관계이고 2024년 5월 부임한 한정화와 그 이전부터 법제처장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미 반년 이상 함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정화만을 쏙 빼놓고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5명이 모임 참석자를 4명이라고 위증한 시점은 2024년 12월 24일로 해당 전형 모임이 있고 나서 겨우 20일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불과 20일 전 5사람이 모인 저녁 자리라면 장사미사라도 면면을 정확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비서관 한정화는 민정수석 김주연을 모시고 온 수행원 성격으로 생각해서 공식 참석 인원에서 제외했다라는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사적인 모임에 대통령 비서관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사적인 모임을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관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이 오랜 검사 생활과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해왔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12월 4일 안가 모임이 열릴 당시 상황과 참석자의 면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핵심 참모들이 은밀히 회합한 이 모임의 성격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일부러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5.17 내란 판례를 인용하며 형법 주회의 내란죄 부분을 집필하고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을 목도하고도 정당화에 참여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법리에 밝고 또 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의 계엄은 당연히 범죄의 기본을 위배한 범죄 행위인 것이며 평소 피고인의 소신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준엄히 비판하며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출간된 형법주회의 내란죄 부분을 집필했고 책에서 5.17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장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법학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접 목도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누가 봐도 분명한 모임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참석자 숫자를 고의로 축소하고 모임의 성격을 왜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회의 조사 등에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어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강조해 마지 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법 절차 준수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은 안가 모임의 진실을 은폐해 호도하며 이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엄중하고 추상 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피고인 이완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 절차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네, 변호인들께 최후 변론을 하실 텐데 어떻게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특별히 뭐 불편하신 분 있으면 한 5분 정도만 잠시 예, 한 저기 시간상으로 보면 한 재판이 한 7시쯤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오늘 또 재판을 미루게 되면 또 길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오늘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늦게 끝나면 한 7시까지 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 달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